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다큐멘터리 톤으로 사회가 외면한 사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의 두 장소, 묵어동과 달동에서 발생한 두 개의 비극을 기록합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5년 4월 21일 밤 울산 남구 묵어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8시 30분경 소방서로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축구 경기장 인근 야산 초입에서 폐재가 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빠른 대응 덕분에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진화가 끝난 후 수색 과정에서 대원들은 불길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타다 남은 목재 더미 속 하얀 담요에 둘둘 말린 형태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내던 순간 대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손목과 발가락이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끔 얼굴 또한 크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담요는 불에 덜 타 있었기에 범인이 화재 전 토치를 이용해 시신을 일부 태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한 몰에 의한 쇼크사였습니다. 머리에는 7-8cm 크기의 상처가 있었고 도끼와 같은 둔기 형태가 강하게 내려친 흔적이었습니다. 범인의 행위는 잔혹했지만 여기서는 그 심리를 은유적으로만 짚어야 합니다. 손목과 발가락의 절단 흔적은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해부 지식이 있거나 도축업 등에 종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범인은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면식 관계였을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신원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정체도 곧바로 밝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양손이 절단되어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키 158cm 정도의 통통한 체격,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출산 경험은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갈색 파마였고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경찰은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의 실종자 명단과 대조했습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첫 단계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속옷만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겉옷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신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옷을 벗겼다고 보았습니다. 속옷은 2004년 홈쇼핑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나 수만 장이 유통된 흔적만 남았습니다. 경찰은 치과 기록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윗니와 아랫니 일부에 총 7개의 금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흔치 않은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부정교합으로 돌출된 치아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치과협회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기록 대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를 기억하는 의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발이 그 단서였습니다. 발 사이즈가 비정상적으로 작았습니다. 절단된 발가락을 제외하고도 전체 길이가 110에서 120m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일반 성인 여성의 발 크기와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심지어 발에는 전족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전족은 중국 일부 지역에서 과거에 행해진 풍습이었습니다. 발을 천으로 묶어 작게 만드는 과정으로
여성성을 강조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남아있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중국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국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치과 기록에 흔적이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을 감싼 담요는 또 다른 단서였습니다.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화물차 기사들이 장거리 운행 시 사용하던 제품이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 역시 화물차 기사들이 자주 들르던 쉼터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화물차 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화물차 기사와 전과자를 조사했음에도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수사는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포상금까지 걸렸지만 단 한 건의 유의미한 제보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사라졌고 피해자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현재도 경찰의 장기 미제 전담팀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단 3명,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형사들은 말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의 열쇠는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산자락에 묻힌 신원 미상의 여성. 그녀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익명 속에 사라진 한 사람의 존재를. 다크합니다. 심연이 덮칩니다. 이제 시선은 또 다른 사건으로 향합니다. 울산 달동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나이트메어. 8살 소년의 죽음으로 이어진 화재 사건입니다.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한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주민들은 타는 냄새를 맡고 거리로 나와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13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진입한 대원들은 방 안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과 손은 청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야구방망이와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직접 쌓이는 질식사였습니다. 기도 속에는 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둔기에 의한 상흔이 있었습니다. 화재와 폭력이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가명 민수. 당시 8살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민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고 친구가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범행 시간은 오후 1시 45분에서 2시 30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불길은 곧 치솟았고 민수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방은 이미 검게 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재 흔적만으로는 모든 진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방 안에 남아있는 단서들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결박 흔적은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청테이프는 손목과 입을 단단히 막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범행임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된 야구방망이와 부엌칼은 집 안에서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외부인이 들고 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관문은 내부 열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진입을 위해 10분 넘게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범인은 철저히 탈출로를 차단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톱이나 피부에서도 반항의 흔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저항조차 하지 못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집안의 물품을 조사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속 귀금속 5점과 아이의 용돈 10,000원, 동전 몇 개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라진 물건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안 곳곳은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강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노린 범죄라기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날 민수는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귀중품을 두고 떠난 것입니다. 또한 이 아파트는 영세민들이 주로 사는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금품을 노렸다면 굳이 13층까지 올라와 범행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 범행은 강도보다는 원한 혹은 면식범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분석이었습니다. 경찰은 민수의 친구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 혹시 따돌림이나 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인간관계도 살폈습니다. 혹시 원한을 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인물일까요? 당시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였고 내부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누구든 쉽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범행 직전까지 열려 있었다는 목격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무심히 지나가다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불을 질렀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 단서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CCTV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답답함에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귀금 속에 집중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유통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유의미한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사건은 어느새 장기 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깊은 상실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다는 어머니의 말은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적용되면서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범인은 언제든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퇴직 직전까지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6년 경찰 인생에서 풀지 못한 사건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다크한 현실이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같은 울산에서 벌어진 나이트메어였습니다.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여성, 그리고 목숨을 잃은 8살 아이. 사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잊히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 속에 묻히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범이 차분히 말합니다. 나이트메어는 드러나야만 사라진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둠은 또다시 움직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름이 지워지고 기록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는다면 그들은 존재합니다. 존재의 기억이 곧 추모입니다. 가해자는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흔적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울산의 두 사건은 그렇게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보면 절망은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가해자의 심리에서 보면 왜곡된 집착이 자리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심리가 충돌했습니다. 공간은 증인이었습니다. 타버린 벽, 사라진 흔적, 닫힌 문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형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을 대신 밝힐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사건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사회의 관심만이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아범이 다큐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두 사건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약자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민수 사건은 단순한 화재로 규정될 수 없었습니다. 불길은 단서를 태웠지만 남은 조각들은 범인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증거와 제보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매년 같은 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작은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파트에 아직 아이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울산의 두 사건. 신원이 지워진 여성과 생을 다하지 못한 어린아이, 서로 다른 듯 닮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범죄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가 약자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려주는 무거운 교훈이었습니다. 아범이 다시 멘트를 남깁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는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보면 삶은 빼앗겼습니다. 가해자의 시선에서 보면 왜곡된 충동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심리가 충돌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소리. 타닥거리는 불길, 메아리 없는 침묵. 그 소리는 여전히 남아 사회의 기억을 두드립니다. 공간의 냄새. 불에 탄 흔적, 축축한 벽의 곰팡이, 남겨진 흔적의 잔향. 심리적 압박은 공간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나이트메어는 현재형으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오늘을 흔들고 내일의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를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아범의 다큐는 계속 묻습니다. 약자를 지킬 준비, 비극을 멈출 준비. 피해자들의 절망과 가해자의 집착은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어두운 거울입니다. 다크합니다. 심연이 다시 밀려옵니다. 두 사건의 그림자는 오늘날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의 노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제 전담팀은 단서 하나를 찾기 위해 기록을 뒤집고 기억을 복원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력과 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끝까지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사회의 약자를 기억하고 있는가?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나이트메어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그들의 존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둠을 걷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간은 잔혹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면
진실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부모의 눈물, 사회의 무거운 책임.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기억입니다. 나이트메어는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잊혀진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건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무거운 교훈을 되새깁니다. 오늘 두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회가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추모하며 그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